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18% 실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는 세계 경제 5위의 경제 대국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부채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좀 전반적으로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가 97%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21%를 올렸습니다. 118%로 기준금리가 세 자릿수대가 됐는데요. 사실 기준금리 하면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3에서 5% 요 사이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118% 내가 본 게 맞나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원래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굉장히 또 풍부하고 땅도 비옥해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이랑 또 축산업 이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쟁, 그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이제 곡물 수출에 대한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 5위 경제 대국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종전이 되는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요. 농업이랑 축산업에 크게 의존하면서 제조업이라던가 서비스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IT 이쪽으로 탈바꿈을 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져서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 이후에 곡물 수출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위기가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따라서 가뭄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만큼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라의 살림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부정부패가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부터 1983년까지는 군사 독재 정권이 좀 정권을 집권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군사 정권들이 과도하게 외채를 좀 차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외채를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외채를 다시 갚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또다시 외채를 끌어오게 되고 이 외채가 없을 때는 자국의 화폐를 마구잡이로 발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지금은 또 외환보 요구에 달러도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무상복지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이 찍어내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0년대 와서는 이 나라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채가 많아지게 되니까 아르헨티나의 통신이라던가 전기라던가 가스, 방송, 석유 이런 여러 가지 국영기업들,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유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시키면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공공요금들의 가격들이 다 오르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 살림이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된 거고요.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무상복지를 늘려가면서 경제 위기를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0년 동안 이 아르헨티나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만 해도 벌써 2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인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한 번에 이번에는 21%포인트를 올렸을까요? 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아예 가격표를 붙이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다고 해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 대위기 시기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그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세 자릿수 대였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지금과 같이 세 자릿수 대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번 2월에 91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10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 자릿수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2월부터 꾸준히 세 자릿수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6월을 기준으로 물가가 115%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자율도 높아지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경제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의 한 10명 중 4명은 좀 빈곤층이라고 네. 하고요. 결국에는 인구의 40%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높으면 그럼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이게 이자가 붙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 자국의 화폐가 페소잖아요. 이 페소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그냥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벽지 대신에 이제 벽에다 바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도둑들도 이 돈을 훔쳐가지 않을 정도로 페소의 가치가 많이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국민들도 페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예금을 할 때도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 대금이 큰 자산들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 달러를 사용하면서 자국의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도 페소로 굳이 은행에다가 예적금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대부분 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를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에는 달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당 환전 금액을 200달러로 좀 제한시키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페소의 가치 자체가 좀 사라진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뭐 기준금리가 118%면 여기에 돈을 예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생각을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화폐 가치 자체가 워낙 급락을 했고 지금 경제나 금융 상황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말씀 주신 대로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일 정도로 물가 상승에서 상당히 좀 허덕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근 국가들은 오히려 아르헨티나에 와서 쇼핑을 한다고요. 네, 지금 우루과이라던가 칠레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아르헨티나로 와서 이제 원정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거리 자체도 4시간 거리여서 굉장히 가깝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페소 가치가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같은 달러를 가지고 더 많은 페소를 환전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전 쇼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지금 개인당 달러의 환전을 200달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달러를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원정 쇼핑 오는 사람들에게 공식 환율보다 2배 더 많은 조건으로 우대하는 조건으로 달러를 바꿔주는 암시장까지 지금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사람 입장에서는 페소가 그렇게 가치가 없으니까 2배 더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달러를 바꿔주면 그들에겐 더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달러를 바꾼 인근의 국가들도 그 달러 페소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약간 윈윈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우루과이에서 한 끼 식사 비용, 우루과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한 끼 식사 비용을 지출을 했다면 이 그대로 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왔을 때는 한 4일치 먹을 정도의 식량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가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 상인들도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반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쇼핑을 온 사람들이 물건만 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관광을 하는 수요들도 늘어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주변의 숙박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광지들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쪽의 상권의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환율에 대한 격차가 조금 더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원정 쇼핑을 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뛰는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대응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 초에 페소 가치가 워낙에 폭락하다 보니까 이 폭락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외환보유고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할 때는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협약을 맺고 중국이랑 통화 스와프도 함께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었어요. 한 이틀 전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IMF에게 돈을 빌렸었잖아요. 이 돈을 위안화로 갚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7월 말에 이제 IMF에게 갚아야 할 돈이
3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2조 2천억 원을 위안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승인이 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달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위안화로 부채를 갚게 됐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달러 패권을 약간 흔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식을 굉장히 반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는 노력 이외에도 자국민들을 위한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제도로는 무관세 식품의 수입을 허용시키는 거였는데요.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지금 최악의 가뭄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채소 가격만 해도 평균 20% 넘게 폭등할 정도로 물가의 주범이라고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 중심으로 물가가 워낙에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식품 수입에 관세를 빼가지고 수입품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신용카드 이자율을 낮추고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을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불해주는 또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무자비한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좀 푸는 정책들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오는 10월에 대선을 또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포주기식 정치를 계속해서 하게 네. 되면서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실망의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 반전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국가는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무상복지를 하고 무작정 복지를 늘리면서 결국에는 물가가 폭증이 됐고요. 그러면서 부채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금리를 올려도 화폐의 가치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가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좌파에 대해서는 약간 등을 돌리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재정 긴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과 반대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쪽으로 좀 다시 우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일에 대선 전에 예비선거라고 해가지고 파소를 치렀었거든요. 그 투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 개표 결과 극우파의 후보였던 밀레이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파소 예비 투표 결과가 거의 대선에도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만큼 지금 자국민들이 좌파 쪽에 좀 등을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밀레 의원이 1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의원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무분별하게 지금 복지를 너무 늘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겠다라는 공약도 네.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중앙은행, 지금 중앙은행이 무자비하게 돈을 찍고 있으니까 이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라는 공약도 함께 내걸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총기 소지라던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공약들이 조금은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중앙은행을 예. 폐쇄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도 좀 과격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라는 별명까지 함께 붙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를 뭔가 잘 운영을 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분별하게 복지 정책을 늘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복지를 늘리게 되면 앞서 말했다시피 돈을 찍어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물가가 115%나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낮추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굉장히 범죄율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지금 이 정책, 기존의 정권이 집행하고 있었던 정책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 밀레이 의원의 공약이 나오면서 이번에 득표율이 1위로 된 것 같고요. 현 집권이 집권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득표율은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확실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적인 시선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무상복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를 갑자기 줄이고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동안 내가 편하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삭감이 되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심각하고 또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떠한 구원 투수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에서 밀레이 의원이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번 네.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예산이 삭감되고 긴축 정책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국민들은 이 상황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경제 의욕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긴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조금 더 어려워짐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밀레이 의원 공약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 달러를 채택해서 물가 상승률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정책이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 전 세계 전반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시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공약의 중요성보다는 이 국민들이 자국에 대한 약간 신뢰도를 높이고 이 첫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민심의 이런 협동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세 자릿수대가 될 정도로 그만큼 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잡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앞으로의 상황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